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간 잘 지내셨죠? 자, 시사상식 이제 3월호에 대한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에 이 건강 걱정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각자 이제 준비하시는 것들도 바쁘겠지만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이렇게 슬기롭게 잘 또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주제들 중에 또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얘기도 이제 있을 텐데,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건강하게 잘 넘기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힘을 좀 보여주는 것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건강하게 잘 요 위기를 극복하시고 그다음에 또 준비하시는 것들도 차질 없이 잘 이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달 지날 때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정말 이제 벌어집니다. 그죠? 자, 먼저 이제 정치행정 영역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총선 시즌이 돼가지고 무지 할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슈들도 많이 튀어나와야 되고, 실제로도 사실은 뭐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총선 관련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이제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묶여 있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도량이 굉장히 적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관심 갖고 공약 같은 것들도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합 집산도 역시나 또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살짝 정리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특히 딴 거보다도 이 공약 있잖아요. 대표 공약들 좀 소개가 이번 호에 잘 되어 있어서 그 공약들을 가지고 좀 비교해 보는 것으로 좀 대신할까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선거 때가 돼도 그렇고 맨날 가십 덩어리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게 재밌잖아요. 네. 재밌고 사람들 싸운 얘기 막 이런 거 되게 흥미롭고 막 이래 막 짜증 나면서도 누가 이기나 이런 거 막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누가 뭐 갈라졌다 붙었다 뭐 이러는 것들이 또 흥미로운 요소들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양념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구도도 되게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데, 어려워요. 정책은 어려우니까 눈에 잘 띄는 정책 몇 가지만 딱 기억해 놓거나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있잖아요. 원래 우리 편 니네 편 있잖아요. 그런 걸 나눠 가지고 그냥 우리 편이 말한 건 다 옳고 쟤네 편이 말한 건 다 틀린 것 같아, 이런 식의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평소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게 뭐 이렇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훨씬 더 이 결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그 와중에 정책이라는 게, 정책 논의가 너무 뒤로 밀려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약 갖고 온 거 중에 한국당 검찰개혁 공약 발표 그랬는데, 이게요 이미 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당명이 바뀌었어요. 당명이 저게 이제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바뀌었죠.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제1야당 보수 정당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갔는데, 앞서서도 제가 이제 지난달 뭐 이럴 때 좀 걸쳐서 그때 막 패스트 트랙 통과되고 그랬을 때 설명을 좀 드렸을 텐데, 우리나라 선거 지형 자체가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300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253석을 갖다가 이거를 지역구 의원으로 뽑아요. 그래서 각 지역구별로, 선거구별로 1등한 사람들을 당선자로 내고, 비례대표는 47석만 가져가잖아요. 이거는 바로 지난달에도 우리 비례대표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해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도가 되는 것은 253석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군소정당들이 나 떨고 있니?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뭐 공중분해될 위기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나마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지난달에 우리 공부했던 거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 정도를 요거를 있잖아요. 준연동형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군소정당한테 주기로 해서 그 비례 몇 석을 노리고 이제 막 출연하는 정당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 정도가 조금의 변화고요. 근데 이제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듯 해요. 지금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은 일단은 지역구 의석이
3개나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47개 가지고 대세가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47개 중에서도 이제 30개를 군소정당 몫으로 사실은 떼어주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제도의 변화는. 그런데 이제 이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던 이게 자유한국당 쪽 진영이, 여기가 이제 저 미래당, 거기도 이제 미래인데, 미래한국당이다. 미래한국당, 그거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네, 언론들에서. 위성정당. 그런데 이제 위성정당, 뭐 이제 표현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딸려 있는 정당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예정돼 있는 게, 위성정당 정도면 원래는 같이 공존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가 끝나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을 당대당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의석 확보 수단으로 쓰겠다, 거의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30석 몫도 원래 군소정당 몫으로 주려고 이제 의도한 바지만, 그 의석조차도 지금 이제 뭐 거대 정당이 이제 거의 많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일단 예측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음이 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자기네들은 그 30석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저쪽이 이제 경쟁당이라고 볼 수 있는 저 미래당에서 이걸 싹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름도 이제 비슷하게 잘 만들었어요. 미래통합당, 뭐 그다음 미래한국당. 그런데 이제 당명이 다르긴 하지만 미래라는 게 앞에 딱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요, 둘이 원래 연계성이 없는 척은 해야 돼요, 지금. 네, 연계성이 없는 척은 해야 되는데, 원래 선관위가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허용을 해준 겁니다. 같은 당인데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없는 척은 하겠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비례 후보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내서 비례 투표 용지는 정당명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당 이름을 못 찾아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그 표가 고스란히 일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 30석 몫, 그 몫의 상당 부분을 이 정당이 기본적인 득표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다가 선거 참패한다, 제도의 취지에는 안 맞지만 우리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튼 이제 이런 이제 혼란 속에서 한국당이 주도가 돼가지고요. 이제 뭐 그 보수당, 뭐 보수당, 그 저 옛날에 이제 바른정당 계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왔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다시 그 당에서 탈당했던 분들이 거의 사실상 이제 흡수돼 버렸어요. 이렇게 거대 정당 속으로 흡수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대당 통합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시간은 쫓기고, 거기에 있었던 분들도 이제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고 나갔던 분들도 결국엔 총선이 다가오니까 우리 지역구에 공천받아가지고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게 통합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해지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기회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거의 뭐 이렇게 흡수되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통합의 형식은 이제 취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한국당이 이제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민생당이라는 정당도 출범을 했습니다. 기존의 바른미래당 잔존 세력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또 저기 그 당이 있었죠.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이 있죠. 민주평화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신당이라고 해서 그룹이 모여져 있던 분들까지 해가지고 세 개의 정파가 모여서 또 이제 민생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통합민주당이라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건 제 피셜로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쪽에 비례투표하는 표가 같은 민주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것을 염두하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그 당명은 기존의 민주당하고 너무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선관위가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생당이라는 당이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씨 신당도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 당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고 미래통합당하고 사실상 약간 좀 연계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 비례만 공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30석 플러스 17석 그쪽만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구까지는 이제 나가지 않고 이런 아주 되게 복잡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비례 민주당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정작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좀 있더라도 이게 공식화하기가 너무 지금 명분이 딸려요. 자기네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고 이거 저기 요 한국당 계열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해 왔었는데 야 막상 이제 우리가 그러면 불리하니까 우리도 만들게 이렇게 하기가 참 머쓱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시민사회 뭐 이름을 빌려서 그쪽에서 이름 빌린다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럼 내가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세력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다음번 우리 4월달 총선 바로 직전에 또 이제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또 변화된 모습 좀 말씀드려 볼게요. 복잡해, 막 짜증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같은 거에 임할 때 그때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거는 관심 있게 그냥 지켜보라는 차원으로 잠깐 말씀드려 보고요. 이제 그렇다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 얘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미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찰개혁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대요. 검찰개혁 공약이다. 서로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가 진짜 개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 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도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 만들어서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가 주도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막 이제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당도 미래당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방향은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또 반대 방향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나서 가지고 검찰의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이 있대요. 여기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검찰개혁 공약을 내세웠대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6년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6년으로 했다. 이 미국의 경우에는요. 임기를 되게 길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막 그 대법관 있잖아요. 연방 대법관은요. 종신제입니다. 종신제로 막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기는 미국은 의회 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원장 임기도 되게 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입법조사처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 만들 건데 어때? 이거 좀 괜찮은 법안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의뢰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입법조사처 같은 데에서 이걸 연구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입법조사처장이 국회의장의 임명에 의해서 국회의장과 임기를 같이 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떤 특정 정파의 입김이 여 안에 또 작용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거를 막 십몇 년씩 이렇게 막 줘버려요. 그렇게 줘가지고 절대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의 세력이 바뀌더라도 여기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이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길게 주는데 자, 여기 보면요.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6년으로 제시했다. 이거는 좀 논의를 해볼 가치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에요. 2년인데, 이게 원래 이게 청이잖아요. 검찰청. 청의 청장 임기가 통상 2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6년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진짜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보다 좀 길게 가보자 이런 건데 이 6년이라는 게 왜 6년이냐 그러면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임기가, 자, 보실래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우리 알고 갈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 있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임기가 전부 다 4년이에요. 4년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 있죠. 감사원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 있죠. 이분들 한 차례는 한 번 더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분들 4년이에요.
이분들 4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기로 봤을 때 6년짜리 임기들이 꽤 있어요. 6년짜리 임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6년짜리 임기가 대법원장 6년이에요. 대법원장, 그리고요, 대법관들 있죠? 대법관, 그리고 이제 헌재소장,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합시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장은 요 이제 임기를 같이 하는 사람,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장도 같이 겸직하는 거니까 헌법재판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헌법재판관과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있잖아요. 중선관위의 위원 있잖아요. 이분들 전부 다 죄다 다 6년이에요. 6년인 겁니다. 6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법관 있잖아요. 그 판사라 그러죠. 판사. 일반 법관은 10년이에요. 10년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6년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죠. 지금 보니까. 특히 법 쪽에 이쪽은 다 6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6년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년으로 제시를 했다. 근거가 없는 바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한다. 우리 이제 부처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대통령이 있고 맨 위에 대통령이야. 지우고 다시 할까? 그냥. 네,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지우는 거 싹 지우기 슬라이드 모드 잉크 삭제 요거구나.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시 보면 우리 이제 정부조직법에 보면 정부조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맨 위에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가 꾸려지냐면요. 여기에 이제 부가 있죠. 부가 있고요. 부가 있고 처가 있어요. 총리 직속으로 처가 있어가지고 이 처들은 약간 좀 이제 막료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들은 기능들을 나눠 맡거나 혹은 이제 공공서비스의 대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처다 그랬을 때는 이게 막료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막료라고 하는 건 옆에 참모적인 역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거는 부가 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처들은 옆에서 이제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건 저렇게 하죠. 이렇게 제안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 밑에 특정한 어떤 그 있잖아요. 부 밑에 특정한 이제 어떤 집행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결은 아니고 집행 업무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맡아서 하는 청이 또 이렇게 있어요. 부 밑에 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들, 자,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 청들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검찰 예산을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 딸려서 예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이제 경찰청만 하더라도 이 청에서 예산을 따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따로 부랑 다르게 예산을 따로 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검찰 예산은 이 독자적으로 못 짜고 법무부가 주관해서 이거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검찰 예산이 독립화돼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은요, 우리 뿌리는 좀 이제 반대의 각도로 좀 봐야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워낙 법무부 자체가 별도로 이제 제대로 검찰을 감독하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이제 검찰들이 사실 법무부를 다 장악하고 있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예산을 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개연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구도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떼어내겠다. 떼어내가지고 검찰 예산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권을 막 이렇게 행사를 한번 했다고 이제 해서 그에 대한 반발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보면 검찰총장이 사실은 인사권을 다 행사했어요. 검찰 조직에. 그래 왔던 것을 이제 좀 뒤집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거 왜 이게 더 무섭다 이게.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의 입장은, 요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사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가지고 그 청와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비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그리고 이제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개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또 선거철에 또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됐죠? 자, 요거 이 정도 하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공약으로 한번 가봅니다.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청년 신혼주택에 1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선 공약인데요. 청년과 신혼주택에 이제 10만 원, 청년과 신혼을 위한 거죠. 신혼부부를 위해서 1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저희 동네 옆에 여기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어보다 보면 뭐 3기 신도시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그런 데 살거든요. 그런 데 사는데 저희 동네 옆에 저 개발하는데 거기에 진짜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뭐 우리 이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GTX 역이 지나가요. 그 GTX 역 바로 앞에다가 이걸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이제 그 편의성을 굉장히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청년 신혼주택 뭐 임대주택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되게 외지에 있거나 해가지고 사실상 이거 맞벌이 부부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애 키우고 이렇게 편한 데에다 안 만들어주고 외곽에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애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안 하고 센터에다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청년 창업센터 이런 것들도 그 역 주변에다 만들고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그 주변이 배드타운화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 보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이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청년 신혼주택과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이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원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고요.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전세, 그다음에 내 집 구입자금 대출,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크다 이렇게 보고요.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제 밝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 이제 저출산 문제도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인구가 작년 11월 달 인구가 줄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지금 우리 또 읽다 보면 그 주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따로 빼오진 않았는데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혼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집 살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는데 문화도 희한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내 집 마련해 봅시다. 서로 의기투합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혼수를 내고 남자는 집을 마련해야 돼. 또 어떻게 20대, 30대 초에 집을 만들죠? 어떻게 하지? 이 부모력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도대체 나이가 몇 갠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너무 잘못됐어요. 부동산 기득권이 너무 크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부동산 기득권을 타파하지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할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있잖아요. 어디 특정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기업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삶의 안정감이 너무 없고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고졸 뭐 이런 사람들은요 도대체 사회에서 2류, 3류 취급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이게 어떻게 교육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라고. 저출산 문제는 교육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주거 문제는요. 임대주택도 많이 짓고 부동산보다 더 강력한 정책으로 불로소득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거를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시장경제인데 왜 개입해야 되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 재산권을 침해하라는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기존에 가졌던 생각에서 좀 전향적으로 주거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고 나라 망할 거예요. 진짜로요. 너무 세게 말하나 내가? 너무 세게 말할 것 같긴 한데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데 못 줄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요, 또 있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교육 문제라 그랬잖아요. 애를 키우는 게 장난 아니에요. 애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이거 생각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게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교육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육 문제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우대받는 사회예요, 도대체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면 왜 똑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차별받는 거죠? 임금의 격차 너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임금 격차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임금 격차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나라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게 급여의 갭이 크기 때문에요, 고졸 나와가지고 대졸 나온 사람을 뭐 평생 쫓아갈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돼서야 되겠냐.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고졸이어도 그 이후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대졸자들보다 능력을 보여주면 이게 또 이렇게 따라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 없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나름 저 책을 원래 안 읽는데 그런 책을 좀 읽어보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많이 고민해보고 논문도 보고 그랬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한번 봐보세요. 외국도 그런 식으로 돌파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좀 제가 평소 같지 않게 좀 세게 말씀하게 됐는데, 이런 공약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또 보수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 자체가 또 안 나올 것 같진 않죠. 이런 정책도 분명히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경제 산업 분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제 산업 영역으로 오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라임 사태 후폭풍 그랬어요. 요즘에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경제 기사는 우리가 잘 안 보니까, 평소에 안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우리 시사상식 교재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봐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라임 사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국내에 사모펀드 1위 업체, 운용 자산의 규모로 봤을 때, 사이즈로 봤을 때 국내 사모펀드의 1위였던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라임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라임 자산 운용이라는 데가 사모펀드 1위였다. 사모펀드가 뭐냐?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우리가요,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투자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요. 직접 투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한다라는 이제 투자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간접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간접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건데, 이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펀드 같은 게 간접 투자예요. 펀드다 그랬을 때는 펀드 운용사,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거 해서 나한테 돈 좀 남겨주셔. 돈 좀 불려주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쪽이에요. 간접 투자 펀드 쪽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요. 직접 투자는 내가 알아보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일상생활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진짜 돈 좀 굴릴 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요, 특히 이 펀드도요, 사모펀드가 있고 공모펀드가 있잖아요.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이런 펀드가 있으니 가입하시오. 다 나를 찾아오시오. 이렇게 공모하는 것이고, 사모는요, 자기들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펀드 좀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해 가지고요,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에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은 변호사인데, 번 돈을 갖다가, 있는 돈을 갖다가 집을 안 사고 이 사람은 주식을 했어요. 자기 이제 얘기로는 주식을 사는 것이 투기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부동산 하는 것보단.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주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가 아내 명의로도 막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아내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받는데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예, 이게 뭐 주식 거래가 수상하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요, 그게 상실감도 느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굴려? 와, 부자네? 뭐 이렇게. 아니,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거는 그냥 아파트 한 채고,
이거 주식을 막 10억, 20억씩 굴리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손실도 있었는데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의심을 하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뭐 의심하고 보는 거야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할 텐데 전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아직도 좀 큰 이슈잖아요. 근데 전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이제 그 사모펀드 가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모펀드가 되게 무슨 막 되게 투기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는 것으로 또 이제 인식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용어가 주는 이 위압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사모펀드 그랬을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또 인식하고 이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사적으로 모은 펀드다 그런 얘기예요. 간접 투자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거를 모은 이 운용 자산의 규모가 가장 컸던 데가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요 어디다 투자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 했던 것은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블라인드 펀드.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투자했는지 그냥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이제 펀드 운영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대요. 환매 중단 사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금융에서는 우리가 이런 투자할 때 있잖아요. 이런 데 투자할 때는요. 금융 투자할 때 투자시에 있잖아요.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전성이 있어야 돼요. 안전성 내지는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이거 돈 날려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익성도 따라와야죠. 수익성.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성도 따라와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환금성이라고 불러요. 환금성인데 이건 뭐냐면요. 현금화 가능성이에요.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보니까요. 사모펀드 모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하면 중간에 환매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예, 원하면 중간에 현금으로 바꿔줄게요. 다시 돌려줄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펀드들의 환매 문제가 환매 조건이 걸려 있었는데 환매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투자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딴 사람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펀드 가입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메꾸고 하는 거 이거 폰지 사기.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메꾸다가 더 이상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은 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불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라임 자산 운용에 이어서 알펜루트 자산 운용이라는데도 펀드 환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펀드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펀드가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해가지고 한꺼번에 환매에 나서는 금융 패닉 상황이에요. 이게 맡겨놓은 돈이 한꺼번에 내 돈 내놓으세요. 나 더 이상 얘도 안 맡길 거예요. 이러고 이제 찾아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투자해놓은 거 돈은 없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이런 사태 벌어져요. 우리 IMF 때는요, 뱅크런이라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도산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은행들을 찾아가가지고 있잖아요. 내 맡긴 돈 다 인출해가는 이런 사태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뱅크런과 비슷하게 여기 이제 펀드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또 보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거를 또 이제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거 어쩐단 말입니까? 예, 어쩐단 말이에요? 업계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개방형 펀드로 만든 것부터 잘못된 구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래요. 그러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다가 이 사람들이 펀드를 운영할 때 거기다 돈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개방형 펀드로 만들었대요. 또 한편으로는. 개방형 펀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이 중간에는 환매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유인책을 써야 되잖아요. 유인책을 쓰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이거 원하시면은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환매해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걸어놓은 거죠. 개방형 펀드예요, 그게.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펀드입니다.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했을 때 운용사는 돈을 내어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그래놓고 거기서 모은 돈은 가지고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다가 돈을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운용사들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메자닌이라고 했습니다. 용어들 때문에 제가 이거 다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용어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메자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요, 여기 문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방 이상한 거 메고, 와가지고, 돈 내놔! 뭐 이렇게 하는 사채가 아니고, 요건 이제 채권 중에서도, 채권이다 그랬을 때, 채권은 아무 데서나 발행을 못 해요. 채권은. 자, 그래갖고 채권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국채가 있죠.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공공기관 같은 데들,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발행하면 공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회사채가 있어요. 회사채. 회사채는요, 상장사 정도가 돼야 회사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요것도 사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채를 부르는데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환사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뭐냐?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요, 우리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전환사채예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전환사채고, 신주 인수권부사채는요, 요것도 사채인데 우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에 발행된 거 말고 신주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증자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증자를 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면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줄게요. 이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증권의 성질을요, 이렇게 자꾸 섞어버려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따르게는 희석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희석증권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혼합 형태 금융상품들인데, 이런 것들 메자닌 있잖아요. 메자닌. 이런 데다가, 이런 걸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고, 주식과 채권이 성격이 섞여 있는 거 메자닌. 근데 이런 메자닌 같은 데다가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채권, 기업 공개를 앞둔 주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방형 펀드에 구성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좀 떨어진 데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 놓고서는 가입을 받을 때는 개방형 펀드로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 내놔 그랬을 때 없는데, 처음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폰지 사기라 그러죠. 폰지는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이 폰지 사기라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딴 사람한테 이거 유치한 자산을 갖다가 거기 메꿔주고 했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됐다. 더 이상은 도망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죠? 라임 사태 요거 하나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경제산업 두 번째 주제로 금감원이 DLF 사태 관련 은행 경영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LF가 뭔지 먼저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DL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자율과 환율과 실물 자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는 증권상품이 파생상품이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파생상품은요, 이렇게 보면 희한한 데다 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돈 넣고 그래가지고 그 돈 넣은 거에서 수익 거두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파생상품인데, 이런 이제 파생상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요거를 이제 응용한 게 DLF인데, DLS를 편입한 펀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LS 요거의 성질을 집어넣은 펀드, 이것을 이제 DLF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DLF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DLF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렀대요. 해외 금리. 그래서 이게 DLF가 금리 연동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랬으니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해외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 펀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파생결합 펀드인 DLF인데 해외 금리 연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금을 되게 많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안을 받아들여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하고 그다음에 DLF 판매 당시 한해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이 됐대요. 자, 그래서 금감원은 또한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연임이 안 된대요. 이런 처분을 받으면요. 자, 보세요.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는데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제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의결을 필요해서 요 절차는 하나 남아 있대요. 요것 때문에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또 시끄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시중은행에서 대거 판매된 8천억 원대의 해외금리 연계형 DLS, DLF가 2019년 막대한 투자 손실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냐 해가지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제대로 고지하고 이걸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해를 해요, 이걸.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튼 니네 잘못한 거 많다. 그래서 니네 이거 징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제까지 경제 산업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회 파트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